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던 낙폭을 보여준 뒤에 오늘 하루 만에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반등폭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하루 만에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상당히 좀 다행인 장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 한 번만에 V자 반등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조금 반등을 준 다음에 바닥을 좀 확인하는 기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밸류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을 찾은 뒤에는 또 자리를 잡으면서 우상향 그림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굴에 약간의 딱정이가 있어서 지금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까봐 마스크를 쓰고 제가 방송하고 있고요. 목소리를 들으시다시피 지난주에 안 좋았던 목 상태는 굉장히 좋아져서 거의 이제 목소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혼자 방송하는데 왜 또 마스크를 끼고 있냐, 혹시 코로나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되면 아주 깨끗한 얼굴을 또 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제일졸돌님, 박군영님 하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등폭이 아쉬워요, 양말님. 그렇죠. 오늘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물량들을 좀 소화를 잘 시키고 종가 무렵까지 그래도 힘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조금 아쉬웠고요. 서보현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힙합팬님, 박 부장님 얼른 나오세요. 네. 뭐 얼굴에 딱정이가 있는 것은 뭐 다친 건 아니고요. 네, 레이저를 받았죠. 네, 그래서 얼굴이 조금은 딱정이가 있는데 그 전에는 2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냥 딱정이 있는 대로 그냥 마스크 벗고 방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그런 얼굴까지 보여드리면 좀 더 불편해 하실까봐 일단 이번 주는 마스크를 끼고 네, 방송을 합니다. 오면님, 관리남이십니다. 리님, 피부 시술 너무 자주 하시네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회권을 끊었어요. 결제를 하다 보니까 10회권을 끊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이제 뭘 받을 거냐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저녁 방송은 크게 없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만 고생하면 되니까 뭐 조금 나머지 남은 것도 좀 빼시죠. 뭐 이렇게 원장님께서 권고를 해주시는 바람에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일부러 제가 뭐 연예인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영화 배우나 뭐 배우가 될 것도 아니고 가수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남아있는 마지막 10회권 마지막 기회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님,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깜놀입니다. 네, 그래요. 브루스 에맨님, 예, 미용 장비주 사면 되는 건가 싶네요. 네, 예전에 미용 장비주도 많이 빠졌을 때, 레이저 미용기기 관련된 주가 빠졌을 때 제가 한 번씩 가서, 이거 사도 되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때 뭐 시술하고 온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아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별로 안 보여요, 아직까지. 왜냐면 최근에 좀 될 만한 회사들은 M&A를 당해서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뭐 제가 아직까지는 매력적이다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글쎄요, 예. 뭐 그리고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미용기기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예, 그런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고요. 자, 뿔난 천사님 이쁘게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 이야기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91.7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했는데 종가까지 외국인들은 현물을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도 현물을 매도를 했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까지 매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어제 장중에 1조 원 가까이 선물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9,200억대의 선물 순매수로 약 2조 원 정도를 돌리면서 포지션을 끝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뭐 그 영향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행히 어제 미국장이 좀 덜 빠지면서 오늘은 국내에서 주가들이 올라갔죠. 말씀하신 대로 손이 잘 안 나가는 장이 맞습니다. 임루비 언니님, 예, 손이 안 나가는 장이 맞아요. 불확실하니까 아직도 매물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장이 잘 안 나갔는데 그래도 오늘 장중에 각각 시간대 뭐 10시, 12시
그 다음에 뭐 2시 넘어서 이렇게 각각 시간대 반대 매매에 나오는 시간대가 있으면, 특히 오늘 12시 전후로 해서는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오전에 10% 넘게 급등하다가 12시에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때 아마 모 증권사 창구로 아마 반대 매매가 출회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종가는 한 6, 7% 정도 다시 급반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막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늘 주례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물량들을 대부분 소화하고 어느 정도 아주 나쁘지 않은, 뭐 좀 아쉽습니다. 분명히 어제 하락폭에 대한 반등폭에 대해서는 아쉬운데 그래도 좀 숨 쉴 구멍은 좀 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출발을 됐고요. 뭐 전일 낙폭 과대 인식 속에 대부분의 업종 강세 출발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와 이익 우려에 M7 낙폭 확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서비스업 지수 영향 때문에 낙폭이 축소했죠. 제가 어제 분명히 ISM 서비스업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확인됐을 때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확인된 지표가 꼭 나와야 된다. 그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일정 부분 돌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ISM 서비스업 지표가 51.4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2.6포인트 반등을 줬고요. 확장 국면이 회복됐습니다. 왜냐하면 50포인트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고용도 46.1에서 51.1로 세부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자, 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이게 51.4로 이제 ISM 제조업 서비스 지수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고용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상 확장 국면으로 나와줘야만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은 안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고용지표 기대치보다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발언을 했고요. 일단 침체 우려가 또 완화되면서 주식시장 낙폭도 축소됐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8% 복귀를 했고 달러 인덱스는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역사상 최대 낙폭 장중 234포인트까지 기록했던 코스피가 ISM 서비스업 지수 예상치 부합에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국내 증시에 저가 매수 유입됐는데요. 오전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전일 폭락세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장중에 외국인 현선물 대규모 순매수가 전환되면서 상승폭 확대했지만 엔화 하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매수 규모는 다시 축소되기 시작했죠. 엔화가 다시 한 145엔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소 좀 돌리는 모습이어서 역시 제가 FX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자로 말씀드렸는데 엔화 강세가 좀 완화되면서 누그러지니까 시장이 반등세가 나온 거죠. 일본 시장이 거의 10% 이상 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좀 약오릅니다. 어제 일본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국 시장이 빠졌는데, 일본 시장이 거의 뭐 1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온 반면 한국이 좀 덜 못 올랐죠. 그래서 조금 약오르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 전환했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경기 침체 불안을 완화시키면서 외국인 자금 일부 복귀시켰지만은 장중 변동성은 확대됐습니다. 오전 기준 외국인 수급은 소형주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서비스업 순으로 순매수였는데 특히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강세가 좀 더 이루어졌고요. 조선업 등 산업재와 밸류업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외국인 매수에 유입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대비 더 큰 반등을 시현했고요. 투심 회복의 전업종 강세인 가운데 뭐 전일 낙폭이 컸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화장품, 전선 등 주도주 중심으로 큰 반등폭이 나왔고, 그 외에도 DXVX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 선호 회복에 대한 가상화폐 반등에 따라서 일부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강세였습니다. 달러 엔 환율은 141엔대까지 하락세를 보여서 엔의 강세가 더 이어지는 듯 했지만 145엔대까지 반등하면서 엔화 강세가 진정됐고요. 역시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했던 140엔대 2차 지지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이게 좀 진정이 돼야만 이 시장도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전업종 강세 출현해서 의료정밀, 운수장비, 화학, 기계, 철강 및 금속 이런 쪽을 순으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폭이 나타났고요. 뭐 HLB, 알테오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도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고요. 바이오 등의 주요 종목도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반등세 견인했고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화학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가 나올 것이냐? 오늘 밤에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Now의 3분기 전망치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GDP 2.5%의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경기 침체로 GDP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애틀란타 연은의 GDP Now는 계속 변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계속 수정치가 변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2.5% 정도 수치가 유지가 된다면 GDP가 그 정도라면은 일단 경기 침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급락 이후에 한 번에는 못 올라가요. 항상 좀 자리를 만들면서 저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당분간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시면서 마구잡이로 이제는 가겠지라고 또 따라잡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메리츠증권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자료 보여드리면 이 위에 게 아까 보여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업 지수하고 제조업 지수 같이 나와 있죠. 짙은 푸른색이 ISM 서비스업 지수고 회색 부분들이 ISM 제조업 지수로 보이고요. 리세션이 있었던 과거의 수치입니다. 보면은 결국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 그러니까 50 이하로 다 내려갔을 때 회색 부분 보시면 경기 침체가 있었죠. 예, 회색 음영 부분이 있는 곳이 경기 침체가 있었던 곳인데 이때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다 회색에서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짙은 푸른색 ISM 서비스 지수가 다 51점 얼마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조업 지수는 좀 빠져 있고 서비스업 지수가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서비스업 지수는 97년도 이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해당 지수 발표 이후에 기준선을 추세 하락했던 시절은 모두 침체로 나타났죠. 지금 표를 보시면 나타납니다. 반면 제조업 지수만 기준선 하회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상에서 버틸 때는 침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산업 중에 12%가 제조업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내용 보시면은 자, 숙박 외식 서비스, 레스토랑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정체 구분이 다 나오지만 농림어업 같은 경우는 사업 꾸준히 진행 중이고 바쁜 시즌이 7월까지 연장되고 있다. 건설도 우리 업계 특히 물처리 분야에서 사업이 강세이다. 금융보험은 대출 신청 고객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 서비스는 현재 사업 여건은 안정적이다. 쭉쭉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공공행정도 자재 배송은 제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매업은 사업활동, 공급업체 비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ISM 서비스업 지표 주요 항목들의, 주요 영역들의 코멘트들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S&P 500의 빅스입니다. 자, 어제 얼마까지 갔습니까? 고가가 65.66까지 빅스가 튀었어요. 그러다가 한 두어 시간 만에 거의 한 38포인트대 34.75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 빅스도 어제 완전히 발작을 일으킨 거죠. 미국 시장에서 어제 장중에 S&P 500의 빅스가 65.66까지 갔다가 지금 34.75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영증권에서 이 표를 보여주시면서 미국의 변동성 지수 빅스인데, 자, S&P 500 변동성 지수 빅스가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65.66, 그러니까 거의 70선까지 근접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당시 발작 시점과 거의 유사한 레벨까지 올라갔었고요. 단기적으로 바닥 신호로 보면서 극단적인 1차 공보는 지나갔다. 그래서 뭐 종가 무렵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S&P 500 빅스 지수가 아까 하향 안정화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건 또 장중에 일단은 저점을 찍고 미국 시장도 빅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자, 이건데, 자, 푸른색, 제일 위에 파란색 선은 iShares MSCI 코리아 ETF 좌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주황색은 iShares MSCI 재팬 ETF 좌수, 그리고 하얀색은 iShares MSCI EM ETF 좌수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ETF에서도 동시적인 자금이
이탈 흔적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급락은 아마 이 인덱스 관련된 어떤 기계적인 매도가 아니었나, 이런 전일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신영증권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급락은 역시 사람이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기계적인 매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파란색의 에버리지 흐름이고요. 어제 최근에 8월 5일 기준 이렇게 급락 사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이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의 마켓 퍼포먼스 애프터 로우다운 이 코리아인데, 이렇게 완전히 급락한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폭락까지 폭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평균을 보면 어제 정도 빠졌을 경우에 거의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 번에는 회복이 안 되고 살짝 반등 주다가 다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린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한국의 흐름이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뭐냐면은 토픽스 일본입니다. 일본 관련해서도 어제 이렇게 급락을 했죠. 쭉 급락을 하고 그 정도 레벨까지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구간까지 어제도 일본 시장도 빠졌었다. 그래서 급반등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브레라 리스트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과거에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전일같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면 그 정도 폭에서는 대체로 안정화 과정에 접어 들어가기는 했다라는 경험치적인 이슈가 있고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일단은 조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완만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V자 반등보다는 바닥 확인 후에 완만한 반등세로 가는 것들로 보시고, 너무 급하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시장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이게 뭐 이 여러 가지 도표들이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급 폭락을 겪은 8월 5일 주식시장인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후행 PBR 0.87배 정도로 봐도 하락이 과도했고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구간에까지 갔다인데, 결국은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촉발시킬 트리거가 어떤 게 있느냐 본다면, 첫 번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된다. 당연히 뭐 어제처럼 서비스업 지표가 이렇게 괜찮게 나온다든지, 두 번째, 연준의 대응 관련해서도 뭔가 갑작스러운 연준의 대응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발작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세 번째, 엔달러 환율 등의 세 가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인데, 어떤 엔달러 환율도 141엔까지 갔다가 145엔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엔화 강세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자,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엔화 움직임이거든요. 이렇게 141엔대까지 확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145엔대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 엔화 약세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일본 제조업체들이 BOJ의 6월 단칸 조사에 따르면 현재 회계연도의 달러 엔 평균 환율을 144.77로 가정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 이 이상으로 더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144.77엔 정도를 가정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짰다고 봤는데, 이게 141, 140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이익단이 다 부러지게 되겠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나 BOJ도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N 강세로 완전히 간다는 것도 조금은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인가요? 예, 한국 시간 오전 10시 30분에 우치다 시니치 BOJ 부총리의 발언이 있는데, 여기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BOJ 부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지난 6월 금리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고, 7월에 BOJ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된 거죠. 그러나 이전 2월 달에는 금리 정책 전환 후에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빈번하게 인상하기보다는 더욱더 느린 속도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 가능성이 오히려 너무 빨리 엔화 강세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화가 다시 한번 조금은 약세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장 참여자는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본 증시 또 강세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증권에서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최근에 가장 침체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샴의 법칙이죠. 샴 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0.5% 이상 올라가면 뭐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다 깨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기 침체다 이야기했는데, 자, 그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샴의 룰이 이번에 상승폭이 0.5% 이상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게 왜 그러냐? 샴 룰을 부합했을 당시의 실업률 수준과 경기 침체와의 차이를 보면, 자, 왼쪽에 보시면 샴의 룰이 뭐 0.53, 0.54, 0.57 올라갔던 기간입니다. 1960년 8월, 70년 2월 쭉쭉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가운데 놓여 있고요. 자, 경기 침체가 그럼 언제였느냐? 대부분 보면 샴의 룰에 따라서 0.5 이상 올라갔을 때보다 경기 침체는 이미 4개월 전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샴 룰은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 예, 그래서 샴 룰이 발동이 되면 이미 NBER 기준으로 미국 경기는 평균 4개월 이전에 경기 침체로 빠졌어야 되죠. 리세션이 이미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 발표된 3월달 ISM 제조업, 고용, 물가, 소매 판매 이때는 굉장히 호조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때 당시에 거의 4.7%대까지 급등한 시기였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샴 룰에 따라서 0.5% 정도 반등을 줬다고 해서 그 룰에 따라 경기 침체라고 지금 외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란 이야기죠. 샴 룰은 후행 지표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까지 같이 보면서 침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제 서비스업 지표를 보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인데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죠. 뭐 공습을 5일에 한다. 또 오늘 6일입니다. 그래서 공습이 일단 뭐 안 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면전 되고 있지 않은데, 자, 이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복은 필요하지만 전면전은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큰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분위기는 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 이란인가요? 이스라엘 쪽을 좀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 중재를 좀 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정보부가 이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언제 침공을 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또 보고를 했다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면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5일날 뭐 전면전으로 대규모 공습을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머러스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매도로 인해서 페드가 금리 인하 계산이 좀 뒤집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둔화가 좀 있는 상태로 다음 달에 0.5%포인트의 더 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닉 티머러스 기자가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 관리들은 9월 17일에서 18일까지는 다시 만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만 아마 이 정책회의 사이에 아마 정책금리를 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 9월 달에 50bp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닉 티머러스 기자가 약간 열어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연방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 달에 관리들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 배팅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연준 의원들은 또 대부분 다 빅스텝보다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며칠간의 어떤 일 때문에 페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닉 티머러스 기자가 다소 조금은 어조를 바꾸어서 9월 달에 빅스텝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최근에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썼어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좀 일부 선물이 반등을 준 이유도 장 초반 선물 지수가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올라갔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일주일 이내에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60%대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게 팬데믹 이외에 마지막으로 긴급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은 2008년 10월인데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시장이 너무 발작을 이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자체에서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60%까지 베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 시간의 선물이 다소 좀 낙폭을 줄이면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도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긴급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확정된 바도 없고요. 아직까지도 패드 인사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좀 신빙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심리들이 섞이면서 어제 반등을 줬고, 핵심적으로 ISM 서비스업 지표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지 않은 지표로 나오면서 안도에 일단은 주가들이 좀 반응을 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과 일본 시장도 반응을 줬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역시 N이 강세로 141엔까지 갔다가 145엔대로 돌아서면서 아까 144.77N 이게 되게 중요했죠. 기업들이 그 정도 N을 놓고 기준선을 환율을 놓고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보다 N이 더 강세로 접어들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부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급여가 일정 부분 실수령 급여가 일본에서 올라가는 지표가 또 나왔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본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주가들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얄미운 거죠. 한국 시장이 좀 더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한국 시장의 상승폭이 훨씬 더 못했다는 점에서 좀 얄밉고 좀 아쉬운 뭐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랩힐님, 코를 좀 높이셨다고 하네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댓글창에 이제 장난삼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코를 높인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규령님, 감기 걸리셨어요. 지난주에는 목감기 걸렸는데, 지금은 목감기는 아니고 다 거의 나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고생해 주셔가지고, 걱정해 주셔가지고, 괜찮게 다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로 코 높인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떠올려 주시네요. 자,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면 역시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뭐 금융과 기술주 이런 것들도 오늘 주가들이 올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51.4로 나오면서 안도를 준 거죠. 주가 낙폭이 과도했다 인식을 했고요. 제가 어제 코스피 기준 0.8배는 무너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때 0.8배가 무너진 단 한 차례 사례 이후에 대부분 0.8배가 극단적인 밸류, 딥밸류였다 봤죠. 그래서 어제 2400포인트가 장중에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0.8배 정도 PBR 기준을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어느 정도 0.8배 정도의 딥밸류는 한번 장중에 2400이 깨지면서 0.8배 수준은 보고 왔다고 오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딥밸류는 이제 어느 정도 봤다. 그래서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오늘 반등이 좀 미미하고 생각보다 좀 아쉬운데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확인 후에 점진적으로 주가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가 연은은 지표 하나에 과잉 반응하지 않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도 상당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지 또는 악화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업률이 4.3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뭐 허리케인 뭐 이슈, 온도, 기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이 모수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민자들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이 모수가 확 커지니까 실업률이 높아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일시적 해고가 많이 늘어난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케인의 영향 반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영구적인 해고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이 노동시장을 상당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갈 만한 노동시장 지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KB금융은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24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7차례의 경우에 이후 3개월 후의 주가는 평균
22% 급등했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과 과매도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키움증권도 SK하이닉스 주가가 고점 대비 35% 정도 급락했고 그동안 주가의 오버슈팅과 AI 반도체 피크 아웃 우려가 있었고 HBM 산업의 경쟁 심화 과정들 근거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자료를 냈지만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급락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하면서 키움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SK증권의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5% 이상 하락했을 때 기간별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반 하락폭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동반 하락폭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하루 뒤에 반등폭, 대부분 이렇게 약간 붉은 기운으로 핑크빛으로 나온 부분들이 주가들이 이제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하루 뒤로 올라갔던 적도 많고요.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대부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대 이상 급등세력이 나왔고 SK하이닉스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한 20%대 이상 이렇게 급등각이 나왔다. 이렇게 5% 이상 빠졌을 때 그 뒤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였다. 그러니까 2010년 뒤로니까 한 15년간의 통계치를 분석을 한 거죠.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SK증권 자료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2개월 포워드 PBR 밴드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2018년도 이후에 밴드 하단 영역까지 어제 기준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살만한 구간이다. 비중 확대할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DDR5 D램의 스팟 가격은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PD님. 보여주시면 고정 가격의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DDR5 D램의 스팟 가격도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가격과의 차이, 프리미엄도 더욱더 확대되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HBM도 좋지만 일반적인 D램이나 낸드 쪽도 가격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2분기 대비 3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실적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단한 실적을 계속적으로 구가하기 때문에 급락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이십시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대만경제일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대만경제일보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엔비디아의 블랙웰 핵심 공급망인 폭스콘 GB200 관련된 부분에서 4분기에 정상 출하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어떤 뭐 설계 결함 때문에 3개월 정도 늦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듯한데요. 역시 GB200, NVL36, 그 다음에 NVL72 핵심 칩이 폭스콘 GB200 비안스카인 만큼 가장 핵심이었는데 공급망 그리고 법인이 주말에 긴급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폭스콘이 유일하게 충분히 엔비디아 B200과 GB200 칩을 공급받고 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4분기에 출하 가능함을 체크했다는 대만경제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레퍼런스 GB200 칩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원래 약간 늦게 출하될 예정이었던 커스텀이 필요한 GB200 칩이 일부 영향을 받았는데 이거는 H100이나 다른 걸로 또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쪽의 영향은 4분기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다음에 일부 인터넷 IT 대표주,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그 다음에 뭐 일부 금융주까지도 오늘 상당히 반등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제도 왜 빠졌는지 뭐 섹터 이야기를 드려봤자 의미가 없지만 오늘도 왜 올랐는지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이 다들 올랐는데 그래도 반도체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자, 이게 뭐냐면 자료가 유틸리티 다이브라는 쪽에서 자료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자, 미국의 유틸리티 AEP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하가 10년 내에
43% 증가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데이터 센터 최대 부하가 35기가와트였는데 신규 데이터 수요가 높기 때문에 2030년까지 15기가와트, 약 43% 정도의 신규 부하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역시 전력과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팔렌티어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시간에서 아마 팔렌티어가 13%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팔렌티어 주가가 움직임이 어떨지 13% 정도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십시오. 예. 팔렌티어 관련된 커머셜 커스터머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팔렌티어 자료이거든요. 이게 BK 테크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런 팔렌티어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분기별로 레베뉴 성장입니다. 이것도 팔렌티어가 상당히 긍정적인 레베뉴를 내고 있고요. 포캐스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넷 인컴, 쿼터별로, 분기별로 넷 인컴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팔렌티어 이야기인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때문에 장후시장에서 오늘 13% 넘게 급등각을 나누었고 오늘 아마 본장에서 팔렌티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오늘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AI 쪽 관련인데 역시 CEO의 주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팔렌티어 쪽에서. 자, 이번 호실적의 동력은 AI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끊임없는 수요 덕분이었다 코멘트를 했고요. 이번 분기 미국 상업시장은 특히 전년비 55% 정도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는 인공지능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동사 솔루션 수요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언급을 했고요. 정부향 시장에서도 이러한 AI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AI 학습과 운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만큼 폭발적인 수요는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상당히 확실히 견조한 수요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됐다. 팔렌티어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AI 쪽도 역시 아직은 우려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AI 캐펙스 사이클입니다. 이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요. AI 캐펙스 사이클은 여전히 in early innings,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이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2분기가 the first quarter, 그러니까 AI 캐펙스 사이클의 첫 쿼터일 뿐이라는 거죠. 첫 분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BOE도 상당히 AI 관련된 캐펙스 사이클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또다시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님,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얼굴 같다. 네. 다음 주에 제가 마스크 벗고 나오면 다스베이더는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계속 좀 들어와서 봐주십시오. 네. 깨끗한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도 역시 올라왔습니다. 별로 안 오른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HT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의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석유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LNG죠. 운반선 수주 협상을 벌인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조선 3사와 총 10척의 LNG 운반선 발주와 관련된 세부 협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내에 관련된 신조선가 사상체 여치 뚫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역시 컨테이너선에 이어서 LNG 관련된 운반선 발주까지 쏟아지니까 신조선가에 역시 고가 돌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도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역시 상승하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SOFC, 수소차. 이제 SOFC는 뭐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말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요. SK 이터닉스가 언론을 통해서 고효율 SCFC, 그러니까 SO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발전소를 7곡 에코파크에 사업 운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북 칠곡군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칠곡 에코파크가 설비 용량 20메가와트 고효율 연료전지 발전소로 연간 165기가와트 시에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4만 5천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 에코파크에는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대선 ENC 및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SPC가 운영되고 있고 영남 에너지 서비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SK 이터닉스는 충북 지역의 청주 에코파크 여기가 20메가와트 그리고 음성 에코파크가 20메가와트에 이어서 경북 지역의 칠곡 에코파크 20메가와트까지 총 60메가와트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SK 이터닉스뿐만 아니라 LS 머티리얼즈, 금양 그린파워, 미코,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등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일부 수소 관련된 주식도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오늘 역시 스마트폰 부품과 MLCC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 MX 사업부를 포함한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의 하반기 가이던스가 역시 프리미엄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이 역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십시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23년 1, 2분기 굉장히 안 좋았고요. 24년 1, 2분기에 들어오니까 상반기 출하량 기준을 봤을 때 전년비 8.6%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지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일단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삼성 갤럭시 S23, 24의 시리즈 모델별 상반기 출하량 비교인데 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자, S24 시리즈는 1월 30일날 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24%나 일단은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당연히 울트라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S24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 S24까지 되는데 역시 울트라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모델별 상반기 출하량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1700만 대 정도 수준에서 약 2100만 대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MLCC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서 성수기 진입과 전분기 대비 N화 상승으로 사업 업황 개선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외형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삼성전기를 최선호주 그리고 LG노텍을 차선호주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추천을 했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글로벌 MLCC 피어 그룹의 YTD,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인데, 자, TDK, 그 다음에 야게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연간으로 지금 이렇게 약 21%, 10% 올라왔는데 삼성전기하고 사마콘덴서는 약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무라타도 10% 정도 마이너스권인데요. 아무튼 국내 업체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가 별로 못 올랐던 건 맞죠.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유덴 같은 경우도 타이어 유덴 같은 경우도 빠졌는데 그래도 엔화가 역시 강세로 나타나면서 이게 돌아서는 거 있는 거죠. 과거에는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업체들이 이런 걸 누리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역시 이제는 좀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죠. 일본 업체보다는 한국 업체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 YTD 연간 수익률로 봐서도 한국 업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아이폰의 24년 판매량 컨센서스입니다. 자, 1.5년 만에, 약 1년 반 만에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죠. 아이폰 25년 판매량 컨센서스도 역시 역성장에서 상향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폰 출하량 이런 것들 올해 하반기부터 일단은 역성장을 벗어난다. 이 부분에서 반도체,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MLCC 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폰 16이 9월 10일 날 아마 조기 출시 관련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아이폰 16이 9월 10일 날 조기 출시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DRAM 용량도 6GB에서 8GB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기능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기본 탑재 용량이 늘어나죠. 반도체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지금 다울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구조적인 엔화 강세 흐름, 중장기 수익 기대감 이야기를 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기아의 어제 기준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 3.3배,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3.4배 수준으로 과도한 저평가 영역까지 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면 역시 토요타 이런 곳보다는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자동차 업종이 좋아질 수 있다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표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주가 원 100엔 환율 비교입니다. 예, 완성차의 장기 주가 2009년에 데자뷰 기대한다인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원엔 환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OEM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지금 그 구간인 거죠. 2009년도 정도에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원엔 환율이 약세로 확 접어들었을 때 주가들이 올라갔었죠, 현대차. 그래서 이번 구간도 아마 이렇게 원엔 환율이 약세로 접어들면서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간에서 역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보시면은 글로벌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가운데 도요타, 혼다가 엔화 강세를 분리하고 GM과 포드는 신차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주주하는 정책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롱숏 관계에 있다. 역시 도요타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자금을 봤을 때 롱숏 관계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현대차와 도요타의 영업이익률 차이인데요. 역시 이게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도요타와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많이 벌어졌죠. 도요타가 훨씬 좋았는데 엔화 강세로 접어들면서 현대차와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어야 되면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 업종을 잘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글로벌 금리 인하, G2 분쟁 수혜 전망 등의 제약 바이오주 등이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위고비가 올해 3분기 국내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위고비가 한 달에 183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나왔죠. 그래서 3분기에 출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올라간다는 거죠. DX, VX, 펩트론, 샤페론, 블루엠텍 뭐 이런 등등 인벤티지 랩 등등도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183만 원 월간 기준이면 쓰시겠습니까? 네, 위고비 접근성이 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골판지 가격 상승의 20% 이상 상승 소식에 일부 제지주들까지 주가들이 올라왔다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뭐 방산과 해운 업종은 약간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포인트님, 해병대 출신 아닙니다. 더워서 머리 짧게 깎았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내일 또 웃으면서 내일 또 꼭 상승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